그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은 우리 3월달에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뒤에 617페이지 오시면 건폐율 용적률부터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서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게 건폐율 자체를 우리가 숫자는 국토계획부에서 외우는 거죠. 용적률도 국토계획부에서 우리 21가지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건폐율은 뭐 5, 6, 6, 5, 7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고 용적률도 뭐 100, 150 이렇게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21가지 용도 지역 땅 종류에 따라서 이 숫자가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폐율의 공식을 보면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위에가 건축, 분자가 건축 면적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대지 면적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측정을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분모,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주한테 불리한 겁니다. 근데 분자, 건축 면적을 계산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라고요. 분자 항목에 제외되는 건 항상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그걸 제외하고 건축 면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아까도 봤지만 용적률이 분모는 똑같이 대지 면적이고 분자가 이게 그 연면적이죠. 근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 면적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면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렇게 그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실제 그거를 계산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이 1번, 건축 면적이 2번,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3번 이렇게 4번의 연면적은 아까 제가 미리 살짝 봤어요.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연면적으로 건물을 2000제곱미터를 계산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외되는 부분.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건폐율 용적률 공식을 보면서 그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줄 한번 쳐보십시오. 617페이지에 건폐율에 대한 정의 맨 위에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100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50, 50, 60, 60 이렇게 나가는 숫자인데 이 건폐율 기준을 국토계획법으로 정해놓고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최대 한도를 국토계획법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라. 국토계획법에서 100, 150, 200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거에 따르는데 이 기준도 국토계획법 말고 건축법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건축법 내에서 국토계획법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밑에 03번 오시면 면적의 산정 방법 1번 해보세요. 대지 면적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고 연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보시고 이제 건물을 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을 보세요. 대지 면적을 지을 때는 대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더라도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기술적인 측정 방법이 건축 면적, 그 대지 면적은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그 울퉁불퉁한 표면적을 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생각보다 넓게 나오기 때문에 평평하다는 전제로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봐야 된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면적으로. 근데 이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외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한 건데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4m가 기본이죠. 이상 도로 폭이. 근데 이게 지금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폭이 그 일방대지다. 그 대지가 한쪽으로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지의 반대편에는 무슨 뭐 경사지 같은 거, 뭐 경사지 같은 거라든가 뭐 철도 같은 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천을 흐른다든가.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경사지나 철도 쪽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큼을 4m를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축선이 그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건축선이.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도로 폭이 4m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지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지금 2m밖에 안 되니까 3m를 확보하고 이쪽에다만 건물지라는 거죠. 그럼 대지 소유자는 이게 자기 땅이지만 이 부분 면적을 뒤로 후퇴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원래의 건축선으로부터 요만큼 이제 2m를 뒤로 물러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뭐 했었어요? 제외되죠. 제외되면 예를 들어서 자, 요 길이가 만약에 110이다. 10m고
그냥 가로기도 계산하기 편하게 100m, 10m로 이렇게 해보면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분모가 100으로 들어가면 건폐율이 만약에 50%일 때 이 건축 면적이 50으로 설계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걸 빼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2m 곱하기 10이잖아요. 20이겠죠. 이걸 빼면 80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대지몇 개 살 때 요걸 20을 뺀다고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위에가 40으로 줄잖아요. 건축 면적이. 그래서 불리한 거라 건축주한테. 그 지금 보면 그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맨 밑에 다음 어느 하나의 면적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1번 건축선의 후퇴에 따라서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서 정해지면 후퇴한 건축소설하고 원래 도로 사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죠. 제외한다죠. 예, 그래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를 시킨다고 이렇게. 후퇴한 건축선하고 원래 도로하고의 경계선 여기 도로하고 도로의 경계선에서 후퇴한 건축선 사이 면적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게 재수가 없으면 그 2번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 대지에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후퇴해가지고 이 대지 소유자가 지금 손실을 받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또 선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국토계획부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도로나 공원 만든다고 도시계획 시설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선이라는 걸 거가지고 여기다 공원 부지로 만든 거 이만큼. 예, 일부가 또 공원 부지로 편입이 되면 이 부분도 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건물 짓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제외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 제외되면 불리한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건축 면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건축 면적은 일단 건축 면적이라는 게 건축물을 지었을 때 대지에서 이 땅을 차지하는 면적 아닙니까? 예, 정확한 측정 방법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자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건축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세워지죠. 그러면 여기 이 건축물의 외벽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벽 두께가 있을 테니까 그 벽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벽에 무슨 선으로? 중심선. 자 지금 보면 여기 외부선 그 다음에 내부선도 아닌 무슨 선을 중심선을 가상으로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막 벽 두께가 10cm면 10cm에 반이 5cm 요만큼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면적을 잰다. 이게 건축 면적의 개념이에요. 근데 건축 면적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1m 초과하는 부분을 재는 거예요. 1m 이하는 빼는 거야. 자, 우리 건축 면적 개념이 땅바닥을 재는 줄 알았더니 대지 바닥을 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우리가 대지 바닥을 차지하는 부지라고 하지만 실제는 1m 위에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건축 면적은 일단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근데 건축 면적에서 핵심 다지기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그 오른쪽에 3번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번호가 아니고 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1m 이하 부분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표면이면 지표면에서부터 여기가 1m다 1m. 1m 제가 위에를 잰 거예요 지금 건축 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m면 1m 이하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불룩 나온 부분은 빼라는 거예요. 이건 건축 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m면 보통 사람 허리 정도 되잖아요. 사람 허리의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은 건축 면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 건축물의 본 건물로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지하에 무슨 기름 탱크 같은 게 바깥으로 좀 튀어나온 구조인 거일 때 보통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지 건축 면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1m 이하 부분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이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이지만 1m 위에를 재는 거야. 1m 초과하는 부분을 잘라서 거기를 건축 면적으로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이다. 1000이면 여기가 건폐율이 50%면 건축 면적이 500으로 계산이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0이란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땅바닥이 50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500 되는 게 아니라 예, 위에 1m 초과하는 부분을 여기를 500으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m 위에 부분을 짜서 이 부분이 요 기둥의 중심선 안쪽으로 하는 부분이 500이 되게 이렇게 설계하면 건축률 500을 맞춘 거라고 이렇게 맞춘 거야.
그래서 그 지표면부터 1m 이하 부분은 제요. 또 하나만 더 보시면 거기서 그 뭐 세 번째 점 같이 뭐 그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들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라든가 차량 통로 이렇게 통로 같은 부분이 나왔으면 그것도 본 건물의 건축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아까 이제 건축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공간들을 별도로 만들고 건축 면적을 500을 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밑에 하나 밑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앞에 이렇게 지상 주차장 조금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또 경사로 있죠. 경사로를 건축 면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그걸 빼주고 본 건물만 건축 면적으로 잡고 그런 건 다 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취지로 건축주한테 이런 걸 내라는 거죠. 건축 면적으로 안 잡아줄 테니까 내라.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 그리고 거기까지만 좀 보시고 번호 위번 올라가시면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있습니까? 네, 그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외벽이 2개입니다. 2개. 그때는 내측벽으로 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있죠? 태양열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태양열 이렇게 전지판 같은 거 세우고 여러분 그 태양열 저기 발전이 친환경입니까?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그 태양 전지판에 태양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려면 전지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유독 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걸 보통 우리가 태양 전지판을 한 15년에서 20년 쓴다는데 20년 뒤에는 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유독이 물질이 많아요. 잘못 폐기하면 그게 이제 흘러나오면 뭐 토양 오염도 심각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 전지가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태양 전지가 일단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 오존층을 통과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에너지를 상실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계절이 이렇게 적도처럼 맨날 더운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있고 또 가을이 있으면 일사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태양이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다 태양열로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항상 보일러를 같이 달아요. 겨울에는 보일러 안 떼면 태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기나 몇 개 좀 등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 같은 데서 많이 추진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친환경도 아니고 효율도 떨어지고. 제가 예전에 그 일본은 그 위성으로 띄워가지고 위성에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태양 전지를 핀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저기 지구로 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기술 같은 거. 우리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보면 그런 게 내일 또 3.1절인데 약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거 발전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건 빨리 배워야 된다, 기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위성에서 지상으로 쏴준대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이건 전기를 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쏜다고요. 모아서 쏜다고 하더라고요, 위쪽으로. 근데 그걸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상용하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이면 외벽이 2개입니다. 이렇게 2개. 200이면 벽이 2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게 2개겠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게 외측벽이고 뭐예요? 내측벽이죠. 500을 잴 때 외측벽이 중심선이에요. 내측벽 중심선이에요. 거기 내측벽이라고 써 있잖아요.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일 때는 건물 외벽 중 내측 내력벽. 그 내측이죠. 그러니까 내쪽 안쪽에 있는 벽에 가지고 중심선을 찾아서 500제곱미터로 설계하면 된다. 외측벽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을 외벽 중 외측 내력벽의 중심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가 그 18페이지로 다시 와오시면 첨화나 차양 같은 첨화기를 내는 기준도 있어요. 건축 면적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전통사차는 4m 이하이기 때문에 4m까지 첨화기를 내셔야 돼요. 더 내면 더 낸 길이가 건축 면적에 잡히는 거예요. 지금 전통사차는 4m 이하 가축에게 자동으로 사료를 투여하는 그런 그 축사가 있어요. 그 지붕 끝에 이렇게 축사에 자동으로 사료를 이렇게 버주는 그런 기계가 설치된 축사가 있다. 그거는 3m까지 나갈 수 있어요. 축사는 3m까지. 그 다음에 거기 전통 한옥은 2m. 그 다음에 그 밖의 건물은 1m까지 첨화 길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건물은 1m만 나가셔야 돼요. 한옥은 2m. 무슨 소리냐면 제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좀 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찰이다. 일단 벽은 그냥 하나로 만들고 사찰이니까. 자, 사찰이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사찰이 이렇게 법당을 내요. 법당은. 사찰에 법당을 내는데 법당 사이즈를 500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사찰도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럼 법당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500을 냈는데 이 사람이 사찰을 설계할 때 이 처마 길이를 사찰 이렇게 처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면 처마 길이가 만약 여기까지만 나가면 5m인데 자 여기까지만 나면 정상적으로 여기 중심선으로부터 여기까지 나가면 4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여기까지만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5m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잘 보세요. 5m가 나가버리면 4m보다 더 나갔습니까? 네, 5m 나가요. 그럼 끝으로 4m를 들어와서 남력 1m가 남죠. 5m 나가면 거꾸로 4m를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 들어와서 여기 칠판을 봐야지 알죠. 예? 책을 들여다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시면 5m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4m를. 원래가 4m가 정상적인 사찰 길인데 5m를 내버리면 끝으로부터 4m를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럼 1m가 남잖아요. 남는 부분 이게 건축 면적이 잡힌다고요. 잡히면 이게 500으로 설계를 해놨던 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부분 면적이 10이 돼버리면 거기 1m 더 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만약에 10이면 이게 510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건폐율 위반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천막위를 5m를 내려면 이걸 490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본 건물을. 그럼 500을 맞췄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천막위를 4m까지 내가지고선 다시 4m 들어오면 잡히는 게 없이 하든지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4m 이하까지 이렇게 4m 이하까지만 내면 되고 가축에게 자동으로 사료를 투여하는 그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처마 그런 축사죠. 축사. 그런 축사 같은 경우는 3m 이하까지 나갈 수 있다. 한옥 같은 경우는 2m 이하. 그래서 이제 축사 같은 경우도 자동화된 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애들 이렇게 사료를 버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그 기계가 와가지고 사료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음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들이 그 음악 듣고 이제 앞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럼 그때 똥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기계가 와서 개들이 있으면 똥 못 치우니까 기계가 와서 똥을 싹 걷어간다고. 나머지 이제 좀 이렇게 찌꺼레기는 사람이 비지를 해서 쓸고 큰 거는 다 이렇게. 그럼 걔들 밥 먹을 동안 치워지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축사는 이제 대출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구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 소 이런 거 병거 한번 돌면 근데 소가 되게 비싸죠. 한 마리당 1,000만 원 넘게 출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렇게 고기소 같은 걸 기르면 그래서 굉장히 잘 먹여서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소값. 우리 한우 되게 비싸잖아요. 소 한우 같은 거 이렇게 품질 좋은 거로 받으면 1,000만 원 넘게도 출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한 100마리 있어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부자시라고 그러거든요. 몇 마리 길러? 소 한 150마리 길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은 굉장히 축사하는 중에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자동화된 축사를 가지고 150마리는 이걸 다 키우기 어려워졌습니까? 이러는 게. 그래서 소가 새끼 나면 굉장히 큰 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잘 또 길러가지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다음 이제 병이 한번 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축사업도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그런 병균이 한번 돌면 그거 이제 제값도 못 갚고 이제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 매몰하죠.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만 안 하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의 주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잘 해서 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좋게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으로 가십시오. 바닥 면적. 이게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공부할 부분이 좀 적어서 건축법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별로 자, 우리 바닥 면적도 중요한 거는 제외되는 부분이 뭐냐? 요걸 계산하시는 건데. 바닥 면적은 아까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 여기 분자에 작용하는 거죠. 바닥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랑 거의 가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이니까. 그럼 1층 바닥, 2층 바닥 면적을 잴 때도 각 층에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잰다. 이것도 중심선이죠. 아까 우리 건축면적과 유사하네. 건축면적도 외벽의 중심선이고 바닥면적도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닥면적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3개만 얘기해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주택의 발코니 면적, 그 다음에 피로티로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좀 2번, 3번, 그 다음에 제가 5번 같은 걸 좀 보고 싶은 건데 2번, 3번, 5번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입니까? 그러니까 바닥 면적 잴 때도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 아까 용적률이 200%고 이게 대지 면적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연면적 같은 경우는 2000이죠. 그럼 바닥 면적이 합도 2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을 짓는데 본 건물을 지금 아까 건폐율 50%에서 500 설계했어요. 500. 여기도 500. 여기도 500이고
위에도 5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을 다 채운 거죠. 이렇게 2000제곱미터로 이렇게 딱 꽉 쳤어요. 저 이렇게 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 건물로 지금 바닥 면적의 합에 2000을 지금 낸 거지 않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발코니를 내면 발코니 같은 데면 발코니 면적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뭐 하겠다. 빼주는데 요 발코니 나가는 길이 여기 1.5까지만 이렇게. 발코니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가 1.5예요. 발코니 가로 길이는 현재 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건축부에서 발코니 가로 길이 있습니까? 아파트 가보면 발코니를 정면으로 보시면 가로 길이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발코니 가로 길이가 있지. 근데 이거는 가로 길이 현재 규제가 없으니까 세대 길이랑 똑같이 내두세요. 아파트 세대 길이랑 똑같이 내시면 돼요. 그 상관없다고요.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만 1.5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발코니를요, 여기 난간 같은 거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발코니를 제가 2m를 내면, 여기까지가 지금 1.5인데, 발코니를 2m를 내면, 2m를 내면 더 낸 거죠. 여기가 1.5인데, 이게 2m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이게 저기랑 이 처마기랑 유사하다고요. 2m를 내버리면, 발코니 전체 면적에서, 그래서 발코니가 2m로 이렇게 세로 길이 나왔고 발코니 가로 길이가 10m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발코니 2m 곱하기 10m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면적이 20이 나온다고 발코니 면적이. 여기서 빼는 거예요. 얼마를 빼냐면 똑같이 가로 길이 10m에다가 1.5까지 곱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라고요. 그럼 남는 게 지금 얼마가 남아? 5제곱미터가 남는다고 이렇게. 5제곱미터는 이 본 건물 바닥 면적이 산입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505가 된다고. 505 이렇게. 505가 되면 이거 연면적 지금 초과했잖아요. 2000 초과했으니까 남는 초과하는 부분 때문에 발코니 면적을 안쪽으로 당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1.5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1.5예요. 거기 발코니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을 빼주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보시죠. 주택의 발코니 같은 것들은 밑에 줄에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의 전체 면적에서 노대 등의 면적이 제가 예를 들어 얼마 들었어요. 노대 면적이. 발코니 노대를 제가 2m를 냈다면 예를 들어서 2m를 냈다면 2m 발코니 세로 길이에다가 가로 길이 얼마를 10m를 곱해서 20제곱미터가 된 거. 이게 노대의 전체 면적이라고요. 여기서 빼라. 얼마를 빼라고 됐어요. 밑에 줄에. 그 노대의 면적에서 밑에 줄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있습니까?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가 발코니의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길이. 발코니 가로 길이에다가 1.5를 곱한 값을 뺍니까? 빼면 나머지가 여기 15제곱미터를 빼기 때문에 5가 남는 거예요. 이 5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고 여기 1.5까지 곱한 부분은 빼준다고 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를 만약에 1.5까지만 되면 산입되는 게 없죠. 1.5까지 법이 정한 기준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까지가. 1.5까지만 내면 이렇게 낸다면 1.5까지만 나가면 여기 발코니 전체 면적이 딱 똑같이 1.5를 했으니까 이 산입되는 부분이 없다고 0이 된다고. 이 앞에도 15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발코니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건물 거실이고 이렇게 거실. 거실이고 발코니 요 나가는 길이가 1.5까지만 된다고 이렇게. 가로 길이는 10m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발코니를. 그러니까 이 공간까지는 다 빼주겠다는. 근데 이 사람이 더 내면 2m까지 더 내버리면 이렇게 2m가 돼버리면 이 더 나간 이 공간 자체는 잡힌다고 바닥 면적에. 근데 옛날에는 이게 2m까지 내는 발코니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파트 한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이게 2m까지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무슨 뭐 그 환경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장식 같은 걸 하면 미관으로 장식 같은 뭐 꽃을 달고 이러면 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좀 한 10년 지난 아파트에는 2m까지 나가는 발코니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다 1.5m까지만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피로티 같은 부분도 보세요. 피로티 건물 보통 1층이 이제 기둥으로만 만들고 벽이 없는 구조. 자 피로티 같은 것들도 그 가로는 무시하고 밑에 두 줄 내서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다. 제외한다. 그래서 피로티 같은 부분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합니까? 네, 제외한다. 그렇게만 딱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피로티 같은 부분이 통행이나 주차로 쓸 때와 또 공동주택의 피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빼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건축주는 아까 발코니가 1.5까지만 나가니까 이 공간들은 다 빠지잖아요. 지금 빠지는데 쓸 수는 있잖아요. 2000제곱미터로 건물 지을 때 카운트는 안 되고 다 2000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전체가 2000이 된 거니까 더 쓸 수 있는 거 생겼다. 만약에 1층 전체가 피로티다. 1층이 필로티로 돼가지고 통행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것도 빼라는 거니까 이렇게 빼고 건물 하나 더 짓잖아요. 이렇게 2000으로 짓는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다 유리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되면 연면적 할 때도 옆에 안 가로 4번에 연면적으로 오세요. 연면적 계산할 때도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입니까? 원래 연면적, 그냥 연면적 할 때는 건물의 각 층별로 면적을 다 더해라. 그냥 연면적 할 때는 지하든 다 더하는 거, 지하든 뭐 피로티든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다음 네 가지는 빼요. 예,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보시면 돼요. 지하층 면적하고 지상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럼 이 내용은 왼쪽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죠. 어차피 분자에서 빠지는 거니까. 연면적 계산할 때 빼든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든 건축자한테 다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닥 면적을 계산하면서 빼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면적으로 총합을 낼 때 한 번 더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가 신난다죠. 야, 이거 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도 내가 2000제곱미터는 확보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높이 따지는 방법. 자, 건물 높이를 요게 마지막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건축부에서는 건물을 높이를 잴 때 그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를 잽니다. 자, 이제 면적이 아니라 높이로 왔어, 높이. 건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인데, 단 높이 산정을 할 때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면 건축법 60조 같은 걸 잴 때 피로티 층고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다지로 들어가서 번호 3번으로 가보시면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딱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그림으로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좀 보세요. 자, 일단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44로 보셔야 돼요. 그 건물에서. 자, 1층에 일단 피로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빼드릴 거고, 자,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이 어딘지 아셨어요? 예, 그 건물 옥상 부분이 요거는 승강기탑이라고 한다고요. 승강기탑 밑에 여기가 상단이죠, 상단. 그리고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요 길이가 지금 현재 44예요. 그런데 1층 전체가 뭐로 돼 있으니까? 피로티로 돼 있죠. 네, 그래서 피로티 층고가 뭐로 돼 있다, 지금 4. 그럼 거기 4m 올라가고 그 중간이 40이잖아요. 그 승강기탑이 지금 14라고 이렇게 그림에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4고 여기 피로티 윗부분으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니까 실제 건물 높이는 얼마나 재라는 거예요? 44에서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뭐까지? 상단까지 수직 거리인데 어떤 부분은 빼라. 피로티는 빼기 때문에 4를 빼서 40m가 되는 거죠. 이 건물 높이는 40m로 보는. 근데 문제는 이제 1층에 승강기탑이 있어요. 네, 승강기탑이 있으면 승강기탑 높이가 보통 14나 13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자, 왜 14나 13을 주냐면 12까지를 빼는 거를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승강기탑 높이는 12m까지를 빼준다고요. 그 남는 게 얼마가 남습니까? 2. 예? 14에서 11을 빼면 2가 남죠. 예, 그 2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건물 높이는 얼마가 된다? 42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높이 제한이 45m가 있다. 옆에 공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좀 42m니까 안 걸린 거죠? 안 걸린 거 높이 제한에.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4를 다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더해버리면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14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54. 그럼 아까 높이 제한 45m이기 때문에 그러면 걸려버린다고요. 승강기탑 때문에 걸린 그 높이 제한에. 근데 그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 요건이 이거예요. 승강기탑 면적을 줘요. 면적. 승강기탑 면적을 제가 10으로 주고 이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이라는 것을 제가 100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준다고, 이렇게. 이 조건을 맞춰서 비교해 보면 100분의 10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분의 1이죠? 그럼 우리 법이 8분의 1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8분의 1. 8분의 1 이하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강기탑 같은 부분에 8분의 1을 맞추면 법을 잘 지킨 거니까 12m까지는 빼주고 8분의 1을 넘게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승강기탑 높이를 20으로 수정하면 100분의 20이 되면서 이게 5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큰 숫자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법을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럼 14m를 다 가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건축주한테 나쁜 거예요. 승강기탑을 10m까지를 빼주는 게 좋은 거고. 자, 문제를 보세요. 아까 이제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는 받고 피로티 층고는 뺀다는 말을 봤는데, 그 우리가 621페이지를 보세요. 621에 맨 밑에 3번. 자, 높이 계산할 때 다른 건 안 내고 그걸 낸다고요.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같은 게 있다. 이 옥상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승강기 모터를 이렇게 설치한 승강기탑 같은 게 옥상에 있을 텐데, 승강기탑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이런 애들이
자, 밑에 줄에 건축 면적의 승강기탑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하고 뭐예요? 이하입니까? 네, 거기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가로는 무시하고 두 줄 내려서 이하이면 승강기탑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건물 높이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승강기탑의 면적을 일단 구해라. 승강기탑 같은 것들의 면적의 합이 건축 면적의 얼마면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그러니까 8분의 1 아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이게 10이라고 10. 승강기탑이 10이고 건축 면적이 100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 되면서 8분의 1 이하를 맞춘 겁니까? 맞춘 거죠. 8분의 1보다 숫자가 작잖아요. 10분의 1이. 그러면 건축 면적을 적당히 잘 낸 거예요. 이 승강기탑 면적을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췄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12까지는 빼주겠다는 거라고요. 8분의 1 넘게 져버리면 그거는 14m가 다 가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항상 승강기탑 같은 것들은 높이가 12m를 넘질 않아요. 10m. 문제를 낼 때 14를 내지만 보통은 실무 가면 다 12m로 승강기탑을 만든다고요. 가산되는 높이가 없게끔 하려고 본 건물에. 나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시면서 한번 보세요. 승강기탑 높이가 대충 얼마큼 될 건지 이렇게 옥상 구조물이 그런 식으로 건물의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개념이 뒤에 이제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라는 건 보시고 층수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층수할 때도 건물의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우리 건물의 층수 어떻게 잽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건물 층수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각 층의 층을 재는 건데 승강기탑 같은 것들이 또 한 번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이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한 층으로 산입하지 않습니까? 그 맨 끝머리에요. 지하층은 한 층이 안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지하층은 층으로 안 들어간다고. 또 승강기탑 같은 부분을 한 층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건축주 입장에서 승강기탑을 한 층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봐야 좋죠. 이 본 건물이 7층이면 7층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이걸 8층으로 잡히면 안 좋은 거라고요. 층수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승강기탑도 한 층으로 안 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12m 빼주는 것처럼 승강기탑, 계단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한 층으로 산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승강기탑을 한 층으로 볼 거냐, 지하층을 한 층으로 볼 거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지하층 무조건 안 본다. 옥상의 승강기탑은 승강기탑 면적을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춰 잘 설계해라. 그럼 한 층으로 안 잡아주겠다. 넘게 설계하면 승강기탑을 넓게 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서 뭐를 좀 해보려고. 뭐 친구들이랑 거기서 고스톱 치고 카드 하려고. 거기 딱 숨어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강기탑 용도로만 써요. 이상한 짓을 하려고 면적을 넓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거 하면 한 층으로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승강기탑을 쓸데없이 넓게 못하게 하려고 층수 제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아까 높이 잴 때는 12m까지는 빼주고 남는 부분만 건물 높이에 포함시키고 승강기탑을 8분의 1 맞추면 한 층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세요. 624 맨 위에 보시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저기 가산에 요번에 새로 이제 거기 올해부터 야구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돔야구장 같은 거. 돔야구장은 지금 안에가 몇 층짜리인지 알 수가 없죠. 야구를 하다 보면 하나에 다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돔 야구장의 높이를 재서 그걸 4m마다 자르면서 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층을 보는 거죠. 보통 그래서 건축법은 1층을 4m로 본다고요. 돔구장 높이가 만약에 44m다. 몇 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돔 야구장 높이가 44m니까 이렇게. 그럼 11층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야구장 높이가 44m 높이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을 달리하면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더니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여기까지는 10층, 여기까지는 15층, 여기까지 20층이면 몇 층짜리 건물로 보셔야 돼요? 20층 건물로 봐야지 평균을 내면 안 돼요. 몇 층짜리 건물이냐 할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04번에 보시면 대지 분할 제한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밑에 써있는 면적에 미달되면 분할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땅의 이름으로 도시적 안에 주상공록이 있습니까? 주상공록이 60, 150, 150, 200. 기타 나머지 지역들은 60이죠. 요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을 해야지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
주거 지역이 만약에 분할을 해서 뭐 오른쪽은 70인데 이 분할되어지는 부분이 50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할돼서 남는 면적하고 분할되어지는 면적하고 둘 다 60 이상으로 분할되게. 상업지역은 150, 공업도 150, 녹지는 200. 최소 대지 면적이라고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걸 하시고 그 뒤에 특별건축구역, 뭐 특별가로구 이런 것들도 우리 3월 달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세요. 그 중간에 이행강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3월 달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주택법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주택법의 적용 대상부터 볼 건데 672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짓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시군 구청장한테. 그런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 자, 완공됐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 같은 걸 받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인데 건축물은 주택도 건축물이고 상가도 건축물이죠. 공장도 건축물이고 뭐 교회 같은 것도 건축물이라고 다 건축물이죠. 뭐 이런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뭐 신축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주택법이라는 걸 왜 제정을 했냐면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법은 자,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자들이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우리가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주로 건설업자. 자, 일단 상가나 공장은 주택법과 관련이 없어요. 네, 오로지 주택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우리나라에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건설업자들이죠. 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건설회사나 중소건설회사들이 다 이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보다 까다로운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시면 건축법상 주택 짓는 개수는 1개에서 29개 사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는 개수가 한 번에 주택을 짓는 개수가 29개 이하라고요. 30개 이상이 주택법으로 좀 나갔기 때문에. 자, 상가나 공장은 다 건축법이에요. 교회도 건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1개를 줘요. 무슨 허가 받으셔야 돼요? 건축허가 받는 거죠. 설계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건설업자가 자, 연립주택 빌라를 하나 짓는 거라고. 빌라를 짓는데 연립주택이 보통 4층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니까 4개 이하니까 연립주택을 지으면 보통 한 동에 한 층에 한 6세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 6, 24니까 24개를 짓죠. 등기 나오는 개수가. 그러면 24개를 줘. 한 동짜리만 딱 짓는 거. 이거를 건설회사가 지어서 이거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허가죠. 24개 짓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2동으로 한 번에 공사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더 확보해서 2동을 짓는 거예요. 연립주택 2동을 져서 그럼 24개를 더 짓는 거죠. 그럼 한 번에 공사하는 개수가 48개? 그러면 4억개의 승인 주택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딱 30개가 넘어 30개 이상부터는 다 4억개의 승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건축허가 대신 받아야 되는 게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도 저 건축허가처럼 이런 설계도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받을 때는 설계도가 한 13가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서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뭐 분류에 따라 좀 다른데 20개가 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설계도 같은 거. 설계도가 들어가면 우리 주택법에는 주택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건설 기준. 30개 이상 주택 지은 사람들만 따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이때 층간소음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층간소음 발생되지 않는 아파트인지 이렇게. 보통 이제 30개 이상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니까.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주택 건설 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앞으로 옥상에는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 예. 근데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장치를 달아야 된대요. 법을 개정. 그게 주택 건설 기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에는 평상시에는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니까 잠겨 있어야 돼요. 주민들 어떤 보안 같은 걸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장치를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택건설기준을 아침에 개정한다고 나왔어요.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람들은 요 기준에 따라서 심사받아가지고 설계도가 기준에 모두 맞으면 건축허가 나오는 거고, 건축법에는 건축법에만 적용하는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주택건설 기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주택은 29개 이하는 건축허가, 30개 이상은 이게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이거.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법 따라서. 여기서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관청도 이거는 특광도 있습니다. 자, 까다로운 절차라서 특별시광 역시 세종자치시,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도에는 그냥 도지사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까 건축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여기 착공신고라는 걸 똑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데, 아까 우리 건축부에서는 요거 몇 년 줬어요. 공사 착수하는 기간. 허가받은 사람은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주택부에서는 5년을 주는 거예요. 5년. 자,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할 때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작년도까지는 3년이었다가 작년도에 바뀌었죠. 5년으로. 자, 이게 왜 이런 사정이 생긴 거냐면, 우리 건설회사는 잘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거예요. 이 건설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700개를 짓는 건설회사가 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한 번에 700개를 지니까 30개 이상이므로. 그러면 모델하우스 오픈 같은 걸 해야 된다고요. 모델하우스 오픈돼 가지고 아파트 700개가 모두 완판됐어요. 첫날. 그럴 수 있죠. 위치가 굉장히 좋고 또 분양가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완판됐어요. 그러면 700개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700개가 모두 분양이 되면 그럼 계약금이 들어옵니까? 그 돈 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왜 이런 사정이 있냐면, 건설회사는 땅 매입비로 돈을 다 쓴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제 건설회사를 좀 이따가 등록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이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을 지을 땅이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의 소유권을 100%를 이걸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건설회사의 내부 사정. 건설회사는 주택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네, 그래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건설회사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때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주작업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자, 지주작업은 법률 용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좋으니까. 지주작업이라는 게 뭐 하는 거다? 지주를 만나서 땅을 팔라고, 매매로 팔라고 설득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건설회사가 와서 우리 아파트 지을 건데 땅이 필요해요. 선생님, 사장님 땅을 좀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팔어? 왜? 가격을 높여야죠. 지금 건설회사가 땅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자식들이 내 땅이 필요한 놈이라는 거 사정을 알잖아요. 눈치가 뻔하니까. 그러니까 지주들이 건설회사가 내 땅을 산다는 거는 지금 아파트 지을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사업 계획을 좀 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건설회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궁박한 상황이라고, 이게. 그럼 건설회사가 이게 심하면 알박기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주 중에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팔아요. 지금 뭐 딸이 뭐 당장 뭐 석 달 뒤에 시집 간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알아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땅 팔 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부 땅주인들은 안 팔고 버팁니다. 그분들한테 주변 땅값보다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산다고요.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작업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지주작업이라는 게 땅주인들이 안 파니까. 왜냐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면 땅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요. 지주들이 눈치가 다 빤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토지공사가 와서 땅 팔려고 그러면, 예, 그거 처음에 이렇게 협의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난 그러면 수용을 당한다고요. 이따가 이게 비등록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 주택 사업할 때 비등록 사업자에 토지공사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토지공사는 지주작업이라는 걸 해야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에 가지고 땅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팔어 이 자식아. 이러면 너 나중에 수용당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땅 파십시오 그러면 안 팔어요. 아, 그럼 선생님 좀 팔아주세요. 계속 사정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데 예상 땅값보다 많이 써. 그럼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아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착공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아파트가 완판이 다 되면 그 분양대금이 들어옵니까? 그 돈 가지고 계약금 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하고 뭐 일찍을 짓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면 이게 공사를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5년이란 긴 시간을 주면서 마저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미분양 사태가 나니까 그 공사 착수 기간을 길게 빼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분양 나면 공사 기간 길게 줘봐야 어차피 미분양 이거는. 그럼 건설회사가 이렇게 미분양으로 분양률이 막 10% 20%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번만 맞으면 바로 부도나는 건설회사는.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분양이 안 되죠. 안 되죠. 그 땅값은 다 이미 비싸게 주고 샀죠. 땅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된다고요. 그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으면 그러면 건설회사는 이게 바로 부실이 쌓이는 거예요. 그 땅 어떡할 거야 지금. 지주한테는 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줬는데 분양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딱 세 번만 맞으면 바로 부도나. 서희건설 요즘에 잘 나가는데 그렇게 세 번만 맞으면 바로 부도납니다. 건설회사가 취약하다는 거 이렇게. 건설회사 굉장히 그 사업성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렇게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초고파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건설회사는 굉장히 큰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분양이라는 게 나면 땅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모델하우스 오픈이 안 돼. 그럼 그 땅 자체를 딴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부실이 쌓이면 그래서 건설회사가 고분양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회수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건설회사는 저기 땅을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음 사업할 때 미분양을 대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고분양가를 받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건설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건설회사가 고분양가를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건설회사 사업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양가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건설회사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소비자가.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다음번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수요 충돌을 잘 분석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과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남에 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른 데는 뭐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다. 뭐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가 15억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그 굉장히 그 강남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소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걸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분양가도 있긴 해요. 근데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건설회사가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뭐라 하냐면 고분양가로 안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수용권을 달라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땅을 확보할 때 80%만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20% 알받게 하는 지주들한테 강제로 수용화 시켜달라. 그러면 고분양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땅 확보하는데 비용을 많은 데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분양가가 나오면 대지 매입비가 얼마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주 입장이 되면 땅값을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건설회사는 이게 지주한테 최대한 땅값을 적정하게 사가지고 아파트를 져서 분양하면 이게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게 나온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5년을 준다고요. 미분양 날까봐 5년 동안 분양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냥 최소한 분양률이 60% 나와야지만 착수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 나중에는 뭐 떠리로 아파트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사업이 완공되면 이 사용 여기서는 승인이 아니라 사용 검사라는 걸 받아요. 사용 검사. 그럼 이제 공부할 거는 건축 허가는 29개 이하로 주택 지을 때 주택법은 30개 이상 지을 때는 이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사용 검사는 여기 특광 도지사인데 또 마지막도 또 시군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통이 좀 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속 볼 거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 잠깐 쉬었다가 내용도 다시 좀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